안녕하세요. 저는 40 넘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지방 완전히 촌은 아니고 소도시였는데요. 소도시 동네가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무척 친했어요. 친분도 두텁고 동네에 심심하면 평상 갖고 나와 앉아서 서로 수다를 잘 떨고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저희 고향에 사람이 빠져서 너무 한적해지고 외지인들이 투자한다고 드나들어서 분위기가 삭막해졌는데 당시에는 무척 다정다감한 곳이었어요.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았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서로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친했거든요. 좁은 골목길에 마주보고선 집에서 살고 여름에는 골목에서 고추를 말리거나 호박 쉬며 땅콩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에는 제일 방이 크고 TV가 큰 집으로 들어가 같이 차 한 잔씩 마시는 게 생활이었어요. 당시 특히 저희 집하고 앞집, 옆집이 무척 친했는데요. 저희 엄마하고 그 집 아주머니들이 모두 서로 친분이 두터웠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앞집이나 옆집에 저와 동생을 맡기고 앞집과 옆집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저와 남동생인 남매였고 앞집은 딸 하나, 옆집은 아들 둘이었어요. 앞집 딸은 저보다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뛰다니며 자라서 무척 친했어요. 나이는 2살 어렸지만 그냥 친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관계였죠. 옆집 첫째 아들은 저와 동갑이었고 둘째 아들은 저보다 1살 어렸고요. 세 집 중 어디도 이사하지 않은 채로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쭉 거기서 살았어요.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함께였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칠 때까지도 함께였죠. 옆집 첫째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저도 성적이 많이 뒤지진 않았어요. 약간의 선의의 경쟁자 같은 관계랄까요? 작은 도시라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고 다녀봐야 하나 정도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서실도 그리 많지 않아 비슷한 학년이었던 저희는 다 같이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곤 했죠. 저희 동생, 옆집 형제, 앞집 딸까지요. 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 그러자 핫도그도. 좋지. 핫도그 좋지. 누나, 나 오뎅도 사줘. 나 용돈 다 떨어졌어. 용돈 그저께 받았잖아. 그 사이에 대체 뭘 샀길래 다 써? 매일 이런 식이었죠. 독서실 앞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분식집에 들러 같이 야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사이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도 저희를 다 아실 정도로 저희는 같이 몰려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저하고 옆집 첫째 아들은 같이 수능을 쳤고 놀랍게도 대학도 같은 곳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전공은 달랐는데 저희들이 같이 서로 괜찮은 대학에 합격하니까 동네에선 다들 기뻐했죠. 대신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앞집 딸하고 옆집 둘째 아들은 난감한 얼굴이 되었지만요. 저희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잘 됐다. 그래도 둘이 같은 대학에 진학하니까 서로 의지는 되겠구나. 그래, 그렇잖아도 하숙집 알아봤는데 좋은 곳 있더라. 1층은 남자애들 방이고 2층은 여자아이들 방인 곳이 있어. 거기로 해야겠더라. 부모님들은 서로 상의하신 끝에 서울에 하숙집을 잡아주셨어요. 가정집에서 하는 하숙집치고는 꽤 큰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하숙집이 학교 앞에 몇 군데 남아 있었죠. 지금은 거의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바뀐 것 같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숙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가 층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서 같이 산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서로 사이가 더 가까워진 건 있었죠. 첫 오리엔테이션, 첫 MT, 첫 술자리,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참 재밌었어요. 제가 술 먹고 돌아가는 날이면 옆집 첫째가 나와서 저를 기다려주다가 데리고 돌아갔죠. 그 애는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을 받았다면서 밤에 늦거나 새벽 일찍 제가 나가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쫓아서 나와줬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놀랍게도 옆집 둘째 아들도 인서울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희 학교는 아니었고 조금 먼 곳이었는데 부모님들은 그 애도 곧장 우리 하숙집으로 들여보내셨죠. 다음해에는 앞집 딸도 서울 외곽 쪽 대학에 합격해서 합류했고요. 유일하게 인서울에 실패한 건 제 동생뿐이었어요.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동생을 엄청 구박했는데 원래도 공부에 별다른 뜻이 없어 동생은 별로 타격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하숙집에 우리 넷이 있으니까 서울에 온 것 같지도 않다. 그러게 말이야. 부모님만 안 계시지 우리 동네랑 똑같다. 저희 옆집 첫째는 애들이 올라오고 나서 투덜거렸지만 사실은 꽤 재밌고 좋았어요. 그땐 이미 저희가 대학에서 적응 잘하고 안정된 뒤라 애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수월했고요. 그리고 옆집 둘째와 앞집 딸은 올라와서 저희가 이미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무척 놀랐죠. 솔직히 20살 풋풋한 청춘인 애들이 같은 하숙집에서 낯선 환경에 의지하면서 적응해 가는데 서로 별다른 감정이 안 생긴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는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사귀기 시작했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는 사이좋은 커플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 오빠랑 사귀었니? 오빠 넘어져서 코 올리면서 울던 거 아직도 기억난다. 그거 생각난다. 빵꾸 났다고 막 울면서 코 닦고 그랬는데. 나 같으면 절대 못 사귀어 언니. 나 참. 앞집 딸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라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동감이었지만 그래도 제 남자친구는 정말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앞집 딸도 큰 소리 칠 땐 아니더라고요. 1년 지난 뒤에 옆집 둘째 아들이랑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웃기던지. 야, 너 나한테 계속 어떻게 사귀냐고 그래놓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언니. 그렇지? 계속 붙어있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가더라. 앞집 딸은 배시시 웃으면서 몸을 꼬았어요. 저도 10분 공감하는 터라 막 웃고 말았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 앞집 딸과 옆집 둘째 아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서방님과 동서가 되었지만 우리 관계는 거의 변함없었어요. 아주 가까운 동생이자 친구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 달랐죠. 우리 둘 다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 좀 억울하지 않아, 동서? 그렇죠, 형님. 대학 때 좀 더 즐겼어야 했는데. 저와 동서는 간혹 억울하다는 듯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말로 그럴 뿐이지 사실 각자 남편과의 사이는 무척 좋았죠. 제 남편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그럭저럭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전 그냥 가정주부로 남기로 했고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방님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저희 고향에 다시 내려가 작은 가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금은 없었지만 시댁에서 유산으로 주실 것을 좀 땡겨서 서방님한테 미리 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고향 소도시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시댁은 조금 가지고 있던 땅에 엄청나게 값이 폭등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졌어요. 세상에나 시댁이 갖고 있던 땅값이 30억 훌쩍 넘었대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버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30억? 세상에, 엄청나네. 우리 집은 전세라서 그런 혜택도 못 받았네요. 우리 집은 이사가 버렸잖아. 동서의 친정은 애초에 전세를 살았고 저희 친정은 개발이 되기 전에 집을 팔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상태라 좀 아쉬웠죠. 하지만 시댁 땅값이 올랐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동서는 서울을 떠나야 해서 아쉬웠지만 동시에 익숙한 고향에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행복한 시절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네요. 저희가 먼저 아기를 가졌고 이어서 동선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동선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희귀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형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미치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왜? 하필 왜 우리 애야, 왜? 동선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희귀병이라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죠. 치료해도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할 거라고 했고요.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서방님의 가게는 그리 잘 되지 않아 돈을 잘 벌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아이의 병원비가 끝도 없이 들어가니 점점 더 서방님과 동서의 얼굴이 초췌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불행은 겹쳐서 온다더니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죠.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대학 다니던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남아 고향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신 거라 꼭 누군가 항상 붙어서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동서와 서방님이 고향에 있었지만 가게 일과 아기 일로 도저히 간병이 불가능할 때였죠.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저는 시아버지의 간병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동서, 아버님은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 아주버님, 서울에서 생활비도 많이 드실 텐데. 아니야, 동선에는 애기한테만 신경 써.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건강 조심하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동서와 서방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계속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도 며느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온 그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부디 조카의 희귀병이 잘 치료가 되기만을 바랐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직접 간병을 도맡아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하지만 조카의 희귀병은 차도가 없었죠. 동사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서 이곳저곳에 명의가 있다는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서방님의 가게는 계속 운용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간혹 저희가 고향에 내려가서 서방님과 동서를 보았는데 너무 초췌하고 머쓱해진 두 사람의 얼굴이 슬펐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명랑하고 반짝이던 얼굴들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제 얼굴을 보면 항상 면목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도움이 영 안 되네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서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럼 되는 거야. 어릴 땐 이 골목에 살면서 정말 즐거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으면 아직 어린 조카가 뒤뚱거리면서 절 당기기도 했어요. 아기들의 피부는 무척 보드랍고 따뜻하죠. 게다가 조카는 정말 귀엽게 생겨서 어쩌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희귀병인 건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한 해 한 해 흐르다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죠. 이 세월 동안 동서와 서방님은 몰라볼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원래 알던 그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안색은 거무튀튀한 색이 되어버렸죠. 시댁에서 받은 유산을 거의 모두 땡겨다 썼는데도 아이의 희귀병 치료와 서방님의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은 끝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가 위중해지셨어요.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달려갔고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곧장 들어가셨죠. 시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서방님과 동서에게 전하니 두 사람이 곧 달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지방에서 두 사람이 올라와 미처 병원에 당도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시아버지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좋은 어른이셨어요. 시어머니를 잃은 후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 결혼식까지 지켜주셨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셨죠. 쓰러지신 후 10년을 반신불수인 채로, 그리고 5년쯤 지난 때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계셨어요. 그 삶이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저희는 하염없이 울면서 장례식을 치러냈죠. 뒤늦게 도착한 서방님과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는 저희 앞으로 상속받게 된 재산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러 갔다가 당황해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둘러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혔어요. 왜 여보? 우리 애 상속받는 거 알아봤는데 말이야. 근데 17억이야. 뭐?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아니, 많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17억이라니 진짜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긴 했지만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돈이 드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였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이 돈이면 우리 집 살 수 있게 됐잖아. 살 수 있고 말고 크고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지. 더 살기 좋은 곳 말이야. 남편이 무척 기뻐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간병을 제가 10년이나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무척 미안해했거든요. 드디어 저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느꼈는지 남편은 많이 기뻐했어요. 저도 물론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 좋게 아이들 데리고 남편과 같이 외식도 하러 나가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해 추억하면서 서로 조금 슬퍼도 하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 조금 기뻐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동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모레 저희 잠깐 형님 댁에 머물 수 있을까요? 모레? 왜? 형님 댁 근처 병원에 우리 애 봐주실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아, 그래. 얼마든지 와. 동서는 여전히 조카를 낳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저기 명의를 찾아다니곤 했어요. 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명의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가보긴 했죠. 저희 집 근처에 큰 병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잘 보는 의사가 있다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온 동선, 정말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죠. 제가 놀라서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어봤지만 동선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에이, 아니에요 형님. 별일 아니에요. 아유, 뭐가 별일 아니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진짜 별일 아니에요. 계속 대답하지 않으려는 동서를 달래고 구슬려서 간신히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서방님의 가게는 그동안 계속 위태로웠는데 최근 몇 달간 더 급격하게 좋지 않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서방님이 일하다 쓰러지기까지 했다고요. 간신히 의식은 차렸지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병원에 꾸준히 다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금 집안에서 간신히 움직이기만 한다고 일에 복귀는 최소한 몇 년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게다가 조카가 계속 진료 가는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게 무서워서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된 거라고 하는데 동서는 그 말을 하며 울었고 저도 동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영문 모르는 조카는 해맑게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다니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본 다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이나 고민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이들이 제 무릎에 매달렸다가 재미없다는 듯이 다른 방에 뛰어가서 놀기 시작했죠.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은 처음엔 그리워서 울다가도
곧 괜찮아졌어요. 할아버지 계시던 방이 치워지고 나니까 아이들은 그곳을 놀이방으로 쓰면서 즐겁게 놀았죠. 집을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겠지. 나중에 커서도 애들이 여유롭게 대학 가고 여유롭게 생활도 하고. 저는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더군요. 남편도 동서가 다녀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재수 씨 벌써 갔어? 치킨 사왔는데 같이 먹고 가라고 하지. 아, 많이 사왔네. 당연히 먹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당신도 피곤할 거 아니야. 돌볼 애가 셋이었으니. 남편은 잔뜩 사온 치킨을 내려두고 아쉬운 얼굴을 했어요. 저는 아직 따끈따끈한 치킨 박스를 열면서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네요. 남편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좀 쉬라고 항상 방으로 밀어넣은 후 제가 조카와 저희 아이들까지 셋을 케어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걸 남편은 아주 잘 알아서 꼭 동서가 다녀갈 때에는 치킨을 사왔어요. 저는 아이들과 남편과 둘러앉아서 치킨을 뜯어 먹다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서방님 사업이 안 좋은가 봐. 그래.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조금 낫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그렇대? 동서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 어쩌나 서방님네는 유산 받은 거 벌써 다 땡겨 쓰셨잖아. 그치? 그렇지. 아버지 생전에 다 중요해 주셔가지고. 게다가 지금 동선에 수술하라는 말 나왔대. 서방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 복귀가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쩌나?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했죠. 여보, 우리 유산 받은 거 말이야. 17억이잖아. 그렇지. 그거 동선에 주자. 뭐? 남편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저는 치킨만 내려다보며 말했죠. 17억. 우린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우리 전세 살긴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동선에 수술하려면 돈 엄청나게 든대. 지금 건강보험도 안 되는 수술이라서. 하지만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당신 10년이나 우리 아버지 병간호 했었잖아. 당신 생활이라고는 없이 살았어. 유산이라도 받아서 그거에 대해 보상이 좀 되길 바랐어. 물론 돈으로 보상이 될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빙긋 웃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좋았죠. 이런 사람과 살아간다면 17억 따위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있지, 내가 이대로 17억 가지고 살면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 정말? 정말이야? 돈 많은 부모보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눈앞에 신축 아파트와 새 자동차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결정을 취소할 생각은 없었어요. 동서의 초췌한 얼굴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정말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던 서방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17억, 진짜 큰 돈인데. 그렇지?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일 거야. 우리 후회 안 하겠지? 안 해. 절대로. 저는 어깨를 으쓱했고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뒀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코 올리게 때부터 알았어. 남편은 농담을 하면서 마구 웃었고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진 저도 마구 웃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도 뭔가 짐을 덜어낸 것처럼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저는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시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고향집에는 초췌한 서방님과 동서,
조카가 있었죠. 서방님의 얼굴은 거의 노란색으로 죽어서 활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모양이었어요. 최대한 저희한테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지만요. 오랜만에 내려오셨네요. 그렇죠, 서방님. 사실은 오늘 좀 중요한 일을 상의하려고 왔어요. 중요한 일이요? 서방님과 동서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함께 내려와 마주 앉은 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희 결정까지도 말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그 말에 압도당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완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서방님 몇 년간 일도 못한다면서 애 병원비는 어쩌려고요? 그건 그건 저희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요? 난 내 조카가 손도 못 쓰고 고통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을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이윤에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우리 애 건강해지고 나서 꼭 갚겠습니다. 꼭이요. 고마워요, 형님. 동서가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바짝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을 저는 마주 잡았어요. 그날 밤 동서와 서방님은 정말 밤을 새우며 울었죠. 그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조카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수술을 받고서 그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졌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서방님도 충분히 요양을 해서 이제 일터로 복귀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가게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른 가게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배워서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꼭 17억을 갚겠다나요? 덕분에 동서의 얼굴은 요즘 훨씬 뽀얗게 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줄곧 함께해온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한 채 저희가 행복할 수 있을 리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 사연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